자,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인천 방문이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원희룡, 길 막은 돌덩이 치우겠다. 이재명과 맞대결 시사, 이런 제목인데요. 자, 물론 예고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로 가겠다 도전장을 던졌었습니다만 저렇게 신문에 두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맞잡고 자 지금 뭐 포옹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원희룡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당 차원의 총력 지원도 사실상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여권의 유력 정치인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민주당의 텃밭이자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돌덩이가 길을 가로막고 있고 이 돌덩이를 제가 치우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데 어제 저 신년 인사회가 있었던 곳은 계양갑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지역구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인천 계양에 있는 호텔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아하.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자리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굳이 저 자리에 원희룡 전 장관을 불러들인 것은 이제 결국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에 도전하겠다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예. 저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사이에 이른바 빅매치가 이제 인천 계양을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돌덩이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 해서 꺾겠다 하는 의지를 불태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중앙일보 6면 기사인데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이재명 지역구에 간 한동훈, 경인철도 고속도로 지하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마치 공약과 같은 뭐 공약이죠, 사실상.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던졌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국토부 장관 출신이라고 하는 경력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고 여당이 이 선거에서는 항상 지역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공약 자체가 이렇게 당장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표심을 좀 술렁거리긴 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결정적인 뭐 키는 아닌 것 같고요. 흔히들 이슈, 인물,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가장 마지막 이슈 부분을 뭔가 선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선거는 뭐 이슈보다는 인물 쪽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이라면 일단 이재명 대표와 대결하는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 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은 서울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형태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에 승리한다면 원희룡 국회의원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즉 뭐 대통령의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좀 봐야 하는데 이미 이 부분은 또 여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 인물로 부각하기도 좀 쉽지 않은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이 이건 사석처리다. 충성도에 입각한 사석이지 결코 뭐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인물로도 썩 뭐 그렇게
유력한 쟁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워낙 구도가 당 대표와 도전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슈로 키우긴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개항을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바로 인천 계양을이 될 전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 한 석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이 됐으면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정식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 공공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는 협박범이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근데 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자, 최병무 의원님, 저 두 사람이 맞붙었을 때 눈에 띄는 게 바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남시가 당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저 선거법 위반 여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이죠. 저게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은 그 총선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1차 판정 결과를 가지고 누가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뭐 국토부가 압박했다는 그 법률은 혁신도시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거는,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는 혁신도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혁신도시법은 실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도시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가 국토부에다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거 아니다. 귀시에서 적의 판단 바람 이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 논쟁은 제가 보건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저 부분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죠. 예. 뭐 선거법 재판이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이 백현동의 배임 문제도 그거는 뭐 아직 멀었거든요. 그 선고가 나오려면. 그렇긴 하지만 그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팩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고, 저뿐만이 아니고 원희룡 전 장관은 대장동 일타 강사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장동 배임 문제나 아니면 백현동 문제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충분히 그 공격 포인트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궁금한데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나 또 이 대표 측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지 않고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상대 후보로 자신의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과 또 민주당 총선에만 주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다만 최근 이 대표가 지역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의정 활동 계획 보고서까지 낸 사실도 알려지면서 개항에서 재선 의지를 굳힌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은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사냥꾼을 공개적으로 자처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지역구를 떠나 다른 판로를 모색하는 것도 원 전 장관을 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다소 타이밍상 맞지 않게 됐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와서 떠나자니 뭐 조금 피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철저히 실리주의자다. 당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판에 어떤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어떤 스타일이랄지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해온 행위를 보면
사실은 뭐 비례대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이제 배지가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 배지가 왜 중요하냐?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도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배지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어제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돌덩이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텃밭이고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그런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인데 여당의 전 장관이 와서 결투 신청을 했는데 이걸 피한다? 이거 아마 비례대표로 만약 간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총선은 거의 포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제 그런 것밖에 읽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제 어떤 원희룡 장관의 언어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이제 현실화가 될 수 있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도망갈 수 없는 뭐 그 딱 방어막을 저는 쳤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같이 이제 저게 뭐 최대 격전지 되겠죠. 그러면 외관적으로 보면 뭐 텃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보이지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양구 주민이 원하는 어떤 사회적 인프라랄지 어떤 편리성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고 저기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전국구를 누비면서 민주당 선거를 지원해야 하는데 저기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거는 바로 비례대표 분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하. 무슨 얘기냐면 병립형이냐 뭐 준연동형이냐 이런 얘기 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원래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려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연동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동형으로 바뀌면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비례대표로 가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돼요. 어허. 그렇잖아요. 탈당해서 위성정당에 가서 비례대표 후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당할 수는 없잖아요. 탈당한다는 얘기는 대표도 내려놓고 당적도 포기하고 저 비례대표 뭐 예를 들어서 2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옮길 수 없다. 왜냐하면 탈당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결국 이 당에서 지역구에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무조건 배치를 달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역구에 나가는데 어디가 제일 유리하냐? 현재 이 지역구가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바로 자기 사무실을 더 확장 이전한 겁니다. 그 계양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원희룡 대결은 명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인천 계양을이 전통적으로 어떤 곳이었느냐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계양을 같은 경우에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곳이죠. 이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지역구를 떠나게 되면서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초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시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와 10%포인트 차였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송 전 대표가 5선을 할 만큼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우지만 국민의힘 당시 신인 후보와 10%포인트 격차에 불과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원 전 장관이 왔을 때 더 어떤 격돌이 벌어질지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뭐 많이 이긴 물론 10%포인트 차의 승리였습니다만 예상보다는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을 했었거든요. 이러면서 자, 이번엔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게다가 이 선거 이 지역에서 먼저 당선된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당선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고. 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자, 제3지대에서 이제 나와요. 뭐 이준석, 이낙연 통합을 전제로. 그러면 그 당이 나오면 여기다가 후보를 낸다면 누구한테도 불리해지는 건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제3지대가 지금 한 5개 정도가 유력한데 거기가 정말 하나로 되느냐 아니면
두 개 정도로 약간 보수의 혁신과 진보의 혁신 쪽에 각각 두 개가 존재할 것인가의 차이인데요. 만약에 이낙연, 이준석 정도 되는 후보가 나온다면 이제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죠. 오호. 정말 이 지역을 놓고 보면. 그러나 이제 워낙 여기가 정치 지형은 민주당이 유리한데 과거에 이제 10% 정도 차이로 줄어든 거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명분이 그래도 약했습니다. 성남에서 인천까지 옮겨왔고 또 여기 있던 송영길 의원은 서울시장으로 나가고 뭐 이런 것 정도로 약간 명분에 밀렸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 대표급이 나오지는 않는 한 여기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두 사람의 싸움에 좀 초점이 이제 명룡대전 이렇게 이름이 붙어버리면 이 두 사람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누가 후보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했던 사람 바로 원희룡 전 장관 짚어봤고요. 또 한 사람 바로 동료 시민의 구체적인 사례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목했던 이 사람 만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찜질방 박 사장님.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연평도 폭격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죠. 제가 정말 뵙고 싶었고 제가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당 모든 분들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국민의힘 당에 잊지 않고 기획해 주신 한동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제 팬심을 이뤘습니다. 저분은 큰 규모의 스파를 운영하시다가 연평도 주민들께 생면부지의 주민들께 3주 동안 쉴 곳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파로 인해서 폐업에 이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권태나 사소한 감정 소모나 나태함이 튀어나올 때는 바로 저 박운규 선생님의 동료 의식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찜질방 박 사장님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저 당시에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주민들이 막 급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집 떠났잖아요. 가재도구만 챙겨서 막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옷까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선 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지난 2010년이죠.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박운규 전 회장은요, 당시 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인천 찜질방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처음엔 300명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쓸 걸로 예상을 했다가 점점 늘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무려 3주 동안 머물렀다. 이 기억을 현장에서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 찜질방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부 시설이 불에 타는 등 일단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은 찜질방은 폐업을 한 걸로 알려지고 현재는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분 아까 인터뷰 중에서 뭐가 눈에 띄었냐면 아유, 저를 이렇게 알아주신 우리 국민의당, 아니 국민의힘, 아 맞아 국민의힘, 이 정치에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국민의힘 지지자거나 이런 분도 아니었고 저도 현장에 저 당시에 사건 현장에 갔었는데 언론에서 저분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분을 발굴했다, 찾아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알려지게 했다. 동료 시민으로서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 지역을 지금 17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신년 인사회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그 동료 시민이라는 개념에 가장 맞는 사례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부분이 그 지역과의 어떤 일체성 같은 거를 고조시키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찜질방 사장님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흔히 우리가 팩트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종의 견제구를 던지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닥 견제구 많이 안 던졌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그런데 이번엔 견제구를 던졌는데 여기 좀 잘못 던진 것 같아요. 폭투가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커피와 도너츠 논란. 자, 저게 장관 때 사진이라는데 저게 손에 든 게 그 전국적으로 있는 체인점 있는 그 커피 도너츠 샵인가요? 예, 아마 저 색깔과 로고만 봐도 어느 전문점의 커피인지 아실 텐데 네. 이 지난 2022년 5월 18일이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 이후에 처음 법무청사에 들어서면서 저렇게 손에 커피와 빵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예. 당시 뭐 개방적이고 인간적인 일반 그 회사원 같은 모습의 출근길이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눈길을 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어허. 이 평소에 한동훈 위원장이 해당 브랜드의 커피가 또 싸고 빵도 자주 팔아서 자주 애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옛날에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언론에서 뭐 이게 뭐 문제를 삼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로 1년 반이 지나서 저 한동훈 당시 장관이 들고 있던 저 커피, 저 도넛, 저거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죠? 아니요. 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도너츠는 지하철 역사에 많아요. 타워 팰리스에 사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까지 과천까지 출근하는데 도너츠 커피를 들고 왔다. 제가 그래서 타워 팰리스에서 과천까지 도너츠를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동훈 장관은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대선 모드 들어가셨어요, 혼자. 자, 그러니까 저게 설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 뭐 말씀 듣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인터넷 검색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도곡동에서 과천까지 가는데 저거 없거든요. 아무도 안 뒤져봤었는데. 근데 그래서 설정이다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또 사실은 뭐였습니까? 예, 당시가 5.18이었잖아요. 5월 18일이었죠.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에서 법무부로 이동을 하지 않고 예? 이날은 5.18 기념식에 먼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광주를 갔다는 거네요? 예, 이 때문에 서울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KTX를 타고 이동을 했다가 다시 행사를 마친 이후에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관용차를 타고 법무청사로 간 거거든요. 그럼 서울역에서 내려서 갈아타는 시간이 있었네. 네, 이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역사에는 저 브랜드가 많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사이에 서울역에서 해당 브랜드의 커피와 빵을 구입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게 다 설정이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설정인지 아닌지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샀는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누군가 이 도너츠 주변에서 줄 서 있는 거 실제로 줄 서서 사는 장면을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자기 SNS에 저렇게 올린 거예요. 물론 복장으로 봐서는 저게 5월 그날인지 아니면 평소에도 저렇게 자주 간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본인이 간 것도 아니고 누구 시켜서 뭐 이렇게 사오는 거 아니야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본인이 직접 간다. 평소 자주 다닌다.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이러면서 견제구가 폭투가 됐다라고 했는데 왜 이럴까요? 일단 이제 설정이라는 얘기는 쇼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 훼손해서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계에 이제 등장하면서 가장 피해를 맞은 게 이준석 전 대표예요. 왜냐하면 오늘 언론의 스포트라이터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뭐 신당과 관련 또 뭐 워낙 여당과 그다음에 용산에서 비판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것도 예. 막말 수준에.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옮겨간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제 국민의 힘이랄지 아니면 용산이 어떤 데미지를 입고 지지도도 낮아져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판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유기학감을 좀 느꼈을 거고 예. 많은 힘든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라고 몰아가는데 굉장히 똑똑한 전 여당 대표고 그 다음에 좀 청년 정치인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모르겠어요. 1년 전 것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뭐 행적까지 추적해가지고 그걸 또 찾아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5.18
민주화 기념식에 안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타워팰리스 법무부 가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선이. 네다섯 정도의 경로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중간에 들려서 당연히 뭐 도너츠 커피 사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똑똑한 이준석이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계속 전에 이제 민주당과 한동훈과 대책점에서 싸울 때마다 다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다 뭐 이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하는 걸 보면 뭐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판단해서 계속 본인에 대한 비호감만 좀 굉장히 높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이준석이 왜 그랬을까? 근데 한동훈도 똑똑합니다. 두 사람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왔고 한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사시에 합격을 합니다. 분야만 달랐지. 둘 다 공부 잘하는 학생. 과고 출신의 예. 근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잔머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기자가 아니면 인터뷰 도중에 한동훈 장관한테 연락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아니 연락 온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기를 꺼놨다. 그럼 전화기를 켜보면 부재중 전화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왔냐 안 왔냐를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전화기를 꺼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할까 봐 나는 그걸 미리 염두에 뒀었다. 전화 안 한 거잖아요. 전화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스마트한 면에서 좀 더 많이 좀 뒤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네네. 아직 그런데 일단은 지금 지적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뭐 다른 당에 있는데 훔칙직함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 대표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대선이 꿈일 테고 마지막 목표는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에도 본인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역시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꿈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결국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총선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을 놓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쟁 관계일지 모르는 저 두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30년 정치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경쟁 관계일지 모른다고 하셨죠. 예. 그건 모르는 거죠. 우선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하고 뭐 빅텐트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성공하는 상황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교섭단체 이상을 구성하면 성공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3지대가 교섭단체 이상을 가져가면 단독 과반수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당이 누구냐 뭐 이에 따라서 이 제3지대가 그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치가 좀 올라가겠고 그렇게 되면 또 2027년 대선에 이준석 전 대표도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를 지금 꾸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일당이 된다든가 아니면 과반을 차지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한동훈이라는 인물과 이준석 전 대표라는 인물은 더 이상 이제 경쟁 대열에서 그 탈락하게 돼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당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 몇 석을 얻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치는 세력이 한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개인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세력입니다. 그러냐면 세력으로는 또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하이라이트 순간은 바로 저 따릉이를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결국 지금은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김두수 소장님께서 정치를 쭉 많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지금 여권의 저 두 인물뿐만이 아니에요.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과거에 DJ의 뭐 아들이라고 했던 김민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고꾸라졌어요. 조국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당시 다음 대선까지 노리는 아주 유력한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뭐 며칠 안 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확 떠요. 근데 순간적으로 또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정치 신인인데 정말 멋지게 시작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어떤 이런 흐름,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는 상당히
대중의 주목을 확 끌고 또 대중의 감정을 휘어잡는 그 마음을 잡는 거라서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하고 좀 파격적일 때 주목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성숙하고 익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치국 경륜이라고 좀 더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뭔가 종합적인, 그러니까 특히나 정치를 최종적으로는 종합예술이라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능력, 즉 사람을 움직여서 뭔가를 실현내고 그 성과를 보이고 그 성과에 국민들이 주목할 때 지지가 확실히 모이는데 약간 어쨌든 지금은 뭐 객병기라서 또 정치 경험이 없는 여야 대통령 후보가 나온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 남았으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된다 생각됩니다. 예.